약바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너무 이제 AI의 발전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내가 꼭 따라가야 되냐, 개발자가 다 없어진다는데 괜찮냐, 이런 분들,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망설이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AI 공포는 프레임이고 이거는 굳이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의 성장 속도 때문에 AI 스트레스에 대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레딧에도 보면은 개발자들은 AI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지금 국내 상황도 비슷하지만 챗 GPT 때문에 신입 채용이 줄었다든지 주니어는 끝났다든지, AI가 코딩을 하면은 개발자는 뭘 하냐, 24년 25년 이렇게 AI 코딩이 핫할 때 AI 때문에 공부 동기를 상실을 한다라는 글이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플랫폼이고 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링크드인에서는 이렇게 AI를 써야 한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뒤처진다, 나는 AI로 생산성을 벌써 10배까지 올렸다 라든지, AI를 통해서 지금 직원들이 몇 퍼센트 감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그런 글들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학습을 압박을 한다던가, 내가 무조건 이제 AI를 배워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뒤처졌구나, 이런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너무 따라가는 게 힘들고 AI 때문에 내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스레드도 그렇고, AI가 2년 안에 개발자를 끝낸다든지, AGI가 이미 시작이 됐다든지, 당신의 직업은 이미 이제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거라던가, 이런 공포 기반의 AI 둠 계정들이 바이럴을 먹어서 이런 계정들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누르다 보니까 그런 계정들이 이제 상위에 뜨고 알고리즘이 증폭되고 있어요. 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I가 당신의 직업을 뺏는다, 이 직업은 몇 년 안에 사라진다, 코딩은 끝났다, 이런 것들이 더 어그로를 끌고 그것 때문에 클릭이 되고 그게 수익이 되면서 더 공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실에 공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남들은 AI로 생산성을 10배로 가진다는데, 툴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커서,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에이전트 등 이런 거를 내가 다 배워야 되나? 내가 이 기사를 잘하거나 이런 걸 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포 프레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고 전 세계가 AI 때문에 불안한 게 주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AI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하지만 균등하게 그 속도만큼 사람들이 대체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직업이 대체되고 어떤 사람이 대체되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한테 빨리 와닿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들이 클릭을 더 유도하면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개발자를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개발자가 안 쓰는 개발자들보다 조금 더 편리해지는 위치에 있는 정도를 우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걸 보는 거지, 너무 시장 반응이랑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런 에이전트나 AI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어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실제로 내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로 한지부터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AI가 무서운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메시지들이 저한테 왔을 때, 본인한테 왔을 때 뒤처지는 게 무서운 거죠. AI가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AI 쓰는 사람이 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내가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실행을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수 있을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잘 짜야 된다.'라는 집착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좋은 프롬프트 쓰는 법, 오픈 소스로 된 뭐 어썸 프롬프트,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이런 것들 템플릿들이 수천 수만 개가 다 있어요. 쿡북이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조립해서 쓰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도 이미 AI들이 다 해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공개된 오픈 소스 지식이지, 이거를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무언가 내가 이 프롬프트에 대한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AI를 잘 활용을 하는 거는 파트너로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드리지만,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 없어요. 뭐 RAG라든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든지 툴 콜링, 뭐 MCP나 스킬스 같은 툴 콜링이라든지 메모리 아키텍처, 뭐 이미 이제 내가 대화하면서 반복해서 시켰을 때 초기화되는 컨텍스트들을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체인 오브 띵이라고 해서 뭐 오픈 클로 같은 걸 이용해서 뭘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크게 해자가 되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업무 완결성이라고 하는, 업무를 내가 끝냈을 때 그거를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서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자동화를 하고, 이 자동화를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도구들을 수집을 하고 어떤 걸 내 걸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할 시간에, 내 워크플로우가 어떤 건지 수집을 하고,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일 중에 꼭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설계를 하고, 그걸 자동화해 보는 연습이, 실행을 하고 그런 걸 반복하고,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이제 AI 공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AI 에이전트를 막 30개 돌린다, 50개 돌린다, 이런 분들도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들은 극단적으로, 그리고 많아 보이고, 되게 그 사람들이 AI 에이전트 하나가 사람 한 명을 대체를 하고, 그러면 30명을 한 명이 다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CTR이라고 하는 거를 높아지게 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AI 에이전트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모델을 바꿨을 때 동작을 똑같이 하느냐, API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그 가격을 감당을 하느냐, AI의 동작하는 트렌드가, 구조가 바뀌었을 때, 아니면은 새로운 스킬이나 MCP가 등장을 했을 때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똑같이 동작하게끔 만드느냐 라는 거에서는 사실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실제로 이거를 수익화하고 동작을 하는 것과 에이전트를 많이 돌린다라는 게 크게 막 조금 너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워크플로우가 그만큼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거죠. 너무 이제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자랑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뒤처지거나 뭐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극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맥락이 되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이전트가 30개가 돌 필요가 있나? 사실 제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그냥 프로젝트별로 하나의 에이전트를 두고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든 그냥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걸 설계만 하더라도 되게 동작을 잘 하거든요. 굳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에이전트를 여러 명 두고 뭐 진짜 대기업을 내가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팅을 해서 프롬프팅을 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게 잘 돌아가고 돈을 잘 많이 벌어 주고 해서 어 '성공을 무조건 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포 마케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검증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숫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또 몇몇 사람들은 "AI는 돈을 못 번다더라." 뭐 "AI 잘 쓰는다고 해서 바이브 코딩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더라."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절반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AI를 실험을 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은 못 벌고 강의만 판다, 이런 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AI로 뭐 보안 때문에 못한다느니 어떻게 뭐 때문에 못한다더니 하는 것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내 시간을 줄여 주고 자동화하고 요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AI는 이제 자체를 더 소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쪼끔 더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를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프롬프트를 잘 해도 된다는 믿음은 이미 한계가 있어요. 프롬프트는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영역에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이 일을 동기부여가 돼서 잘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배워서 실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진짜 차이는 내가 어떤 문제를 설계를 하고 어떤 걸 해결을 하고 싶은데 AI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본인한테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이런 검증 루프를 설계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음. 인터넷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내가 쓴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픈 소스로 다 쿡북이 넘쳐나는데 누군가에게 그 귀중한 프롬프트를 받아서 실행을 해 본들 모델이 또 바뀌면은 그대로 실행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픈 소스로 템플릿으로 뭐 인터넷에 있는 프롬프트로 다 동작을 못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러고 있지 말고 그 프롬프트까지 가는 단계의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해 나아가서 목표 입력, 제약, 출력, 합격 기준 같은 것들을 문서화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뭔가 내가 어 '이 프롬프트는 되게 소중한 거니까 이거를 가져가야 돼.'라는 형태로 기록을 하기보다는 경험의 기록이 중요하지, 프롬프팅을 잘하는 것이 결과를 좋게 해 준다라는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파일의 결과는 프롬프트와는 달라요.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다른 AI 모델을 쓰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이 뭐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결과를 잘 준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뭐 RAG라든지 MCP라든지 뭐 툴 콜링이라든지 막 메모리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회사마다
툴을 생각을 해봐도 회사마다 사용하는 툴이나 사용하는 뭐 직급이나 뭔가 팀 구조나 더 잘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방법론이라는 거에 대한 핵심은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잘 돌아가게 하느냐거든요. 방법론 회사에서 쓰는 것들이 워터폴도 있고 뭐 애자일한 방식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뭐 워터폴로 한다고 해서 워터폴이 좋은 거냐? 스타트업에서 돈 많이 번 팀이 애자일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니거든요. 각자의 이 필요한 그 비즈니스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좋은 그런 방법론들이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잖아요. 그 방법론이 통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른 방법론이 새롭게 등장해서 잘 되는 시기가 있는데 잘 되는 방법론을 가져와서 우리 회사에 쓴다고 해도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입을 빠르게 해서 우리 회사가 이거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과를 내에 있어서 운영을 할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무조건 배워서 써야 돼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은 이제 에이전트 수에 대한 거죠. 많이 돌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능력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박이나 되게 많은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을 내가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많은 숫자를 컨트롤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적은 숫자를 하는 사람이 내는 결과와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모델이 갑자기 더 좋아지고 정책이 바뀌고 뭐 권한이 바뀌고 하면은 금방 쓸 수 없게 되고 그거를 고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는 게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에이전트들이 보이는 것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추적하는 도구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는데 뭐 로그 모니터링 권한 통제 물론 이것들이 다 이제 직관적으로 표기가 되고 이러면은 되게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이고 그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보기 좋게 얘네가 일을 잘하는 걸 감시를 잘하는 것을 되게 잘 돌아가고 뿌듯하다라고 해서 오픈 소스를 쓰는 사람이 오픈 소스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오픈 소스를 그냥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오픈 소스도 쉽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게 바뀔 수도 있고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검증 가능한 내 파이프라인 안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더니 좋더라라는 거를 한 단계씩 하는 게 더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지비 증가나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것들을 잘 만든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거나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돈이 안 된다라는 말도 결국에는 반만 맞는 거죠. AI의 가치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비용 절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이라는 게 병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젠슨 황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개발이 다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게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AI 에이전트가 너무 코딩 에이전트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과 이제 외주비와 이제 리드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런 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AI로 돈을 번게 되는 거예요. 매출을 어, 내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내가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게 훨씬 더 어, 성과적으로 돈을 버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이 이제 일을 해서 10명치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미 9명치 사람의 비용을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써 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는 말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실험을 계속해서 뭔가 그 에이전트로 결과를 내고 매출을 내고 앱을 출시를 하고 웹을 출시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 팀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고,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동화 하나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모하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에이전트 비용 그래봤자 이제 어, 클로드 코드 맥스 기준으로 한 달에 뭐 $200를 쓰는데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0만 원 받는 월급을 받는 직원의 일의 10%만 줄여줄 수 있는, 하루에 10%만 줄여줄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한 달에 하나씩만 만들더라도 이 비용은 충분히 벌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거의 반복을 통해서 그 비용의 절감이나 돈은 누수를 줄이는 게 가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리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떤 툴을 선택을 해야지 되게 동작을 잘 하고 내가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클로드 코드가 좋다더라, 챗 GPT가 좋다더라, 뭐 제미나이가 좋다더라. 사실은 그 모델을 비교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그 모델들은 다 동작을 잘 해요. 시작점이 다른 거지 그거에 대한 본질이 다르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개를 AI를 시켰을 때 사실은 세 개 다 되게 동작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네스나 프로세스를 잘 짜면 그 도달하는 길에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하는 도달 지점에 있어서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 같은 모델을 쓰는데 하네스만 다르게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나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의 결과나 방법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결과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하네스라는 걸 잘 짜고 프로세스 검증을 잘 하면은 어떤 툴을 쓰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비용을 줄이거나 그 툴을 썼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활용을 할 때도 똑같이 그러면은 여러 툴을 같이 쓰는 것도 검증 루프만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바꿔가면서 써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툴을 써야 돼요? 어떤 툴을 좋아요? 뭐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포의 중심에 이런 말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사스가 망한다. 시장이 급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스를 내는 업체들이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고 AI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선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26년 2월이죠. 이제 뭐 이번 달에 이런 클로드 코워크라던가 오픈 클로라던가 클로드 시큐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의 등장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 섹터가 하락을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포감을 시장에서 조성을 하고 그 프레임이 종말로까지 도달을 하게 됐는데, 사실 투자자의 반응하고 산업의 구조 변화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체그라고 하는 그 기업을 봤을 때 온라인 숙제와 교육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쓰지 않고 챗 GPT를 써가지고 숙제를 한다가 되면서 그 주가가 완전 급락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가 정보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해자를 너무 쉽게 풀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꾸로 이 프로젝트의 해자가 조금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얕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히려 듀오링고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는 AI를 위협으로 안 보고 최대한 그 AI를 활용을 할 수 있게 앱 내에 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해자를 더 확장을 함으로써 기능을 확장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했죠. 왜냐면은 듀오링고를 쓸 바에 챗 GPT로 AI랑 영어 공부를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하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듀오링고 회사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AI를 활용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쓰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기능만 팔고 그 기능에 몰입되어 있는 사스가 이제는 위험하고 급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워크플로우 자체를 장악한 사스는 더 강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노션이죠. 노션이 AI가 등장을 하고 나면 대체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노션이 이번에 AI를 내장을 하고 기존 워크플로우 내에서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사용자들은 그 노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떠나지는 않았거든요. 얕은 사스들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 사스들은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높은 해자를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AI가 사스를 다 죽인다, 모든 사스 래퍼다, 오픈 AI가 이 기능 내면은 그냥 다 끝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동시에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쓰는 게 다르다.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를 AI가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통합이 핵심이다. 이런 공포와 현실적으로 쓰기 힘듦이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글들이 먼저 이렇게 바이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픈클로 사용 금지가 된 카카오나 SK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있을 뿐더러 제가 이제 경험했던 대기업의 사람들은 대부분 쓸 수 있는 AI라고 해봤자 코파일럿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AI 퍼스트라고 하는 전략이나 AI를 안 쓰면 망한다라는 거는 그냥 SNS 상에서 떠도는 그냥 말들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무에서 그거를 안 써서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불안이 너무 과중되고 공포감이 형성된 거니까 패닉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스의 재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변하고 있어요. 단일 기능은 API화 되면서 에이전트의 흡수가 될 수 있죠. Y 콤비네이터는 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떤 앱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오픈클로를 만든 사람들도 앱의 80%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API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단일 기능 제품은 에이전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도 한글 파일을 파싱을 하는 이런 것들은 AI 에이전트의 어떤 스킬로서 남을 수 있지, 그걸로 판매되던 상품이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워크플로우나 통합이나 규제 이런 쪽 때문에 되게 대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는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냥 엑셀을 아직도 수기로 입력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내부망, 온프레미스 환경 때문에 ERP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폐쇄 구조도 되게 많고, 그 구조에서 보안이나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자산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문화라든지 메신저 기반의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계속 운영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이 AI가 대체하기에는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 할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회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병목이라고 하면 병목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워크플로우의 내재를 전환하는 비용이 되게 쉽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회사 내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도 되거든요. 외주 비용을 태우지 않더라도 많은 기간을 쓰지 않더라도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서 빼나가는 보안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루는 툴을 쉽게 그 데이터를 조작 가능하게 만드는 툴 정도를 만드는 것들은 너무 전환 비용을 만드는 게 싸요. 예, 보편화되어 있고 디지털 전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개인이 바이브 코딩이나 에이전틱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쓰는 게 RAG에서 모두 담기지는 않아요. 너무 뭐 양이 많아서 에이전트나 AI에게 쓰기도 힘들어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난이도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권한이나 이거를 분리를 하고 뭐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본인 회사에 대한 내용은 본인 회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인 회사의 운영이나 설계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 회사에 맞는 걸 개인이 채널 도메인 템플릿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해자인 거죠. 그 해자를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도구는 바뀔 수 있어요. 도구는 바뀔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게 꼭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보안에 대한 공포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이게 유출되면 어떡하냐 아니면은 뭐 책임 회피나 위계 질서 문화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한국 기업에서는 보안 이슈에 대해서 과민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데 이런 툴을 활용을 한다면은 보안의 구멍을 찾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감시하는 체계의 툴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그 보안 구멍을 찾는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완벽하게 이 보안을 해결해 줘라는 형태로 AI를 쓰면 안 되죠. 다양한 그런 보안의 이슈들을 해체해서 함께 설계를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운영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외부 감사라든지 사고 대응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 AI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결국에는 그 운영의 묘라고 하죠. 그런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보안에서 더 중요하죠. 그 병목을 뛰어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포가 도달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어,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뭐 사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보수적이지만 레거시 시스템에 계속 의존을 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자를 찾아서 그 병목을 이제 해체를 하고 운영을 잘 하게 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많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보안의 다양한 이런 사이드 이펙터들 때문에 못하는 영역들도 되게 많고 반복 보고라든지 CS라든지 뭐 영업 문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의 수요가 되게 커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AI 툴이 미국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 제가 몇몇 기업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도 그냥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엑셀을 쓰고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뭐 드랍박스를 쓰고 노션이 아니라 그냥 뭐 뭐지 파일 시스템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우리가 SNS나 링크드인이나 뭐 스레드나 트위터에서 보던 그런 기업들과는 다른 오히려 그런 팀들 아니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레거시하고 내부망 환경을 갖춘 기업들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그냥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뭐 쇼핑몰을 하고 있다든지 마케팅 콘텐츠를 뭐 대행해 주는 회사라든지 보고서를 뭐 만드는 걸 대신 해 주는 회사라든지 CS를 해 주는 운영해 주는 회사라든지 문서 정리나 뭐 이런 걸 해 주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미 아직도 이런 레거시한 내부망 뭐 한국 보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AI를 통해서 하네스를 짜고 프로세스를 짜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들고 왔을 때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걸 만드는 DX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툴을 AI로 만드는 것만 해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본기를 하는 툴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가 대체되거나 누군가의 뭐 직업을 뭐 잃어버리거나 어떤 최신 모델을 쓰거나 에이전트를 몇십 개를 쓰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사스에서 한국형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세무나 회계나 법률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뭐 한국식 뭐 수수료나 결제 구조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카카오나 네이버의 생태계에 연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을 툴로서 만들어서 대체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어, 빠르게 하네스를 만들어서 거품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구는 바뀌고 문제는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하네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미나이 쓸까, 챗 GPT 쓸까, 클로드 쓸까, 아니면 이거를 오픈 클로로 해야 되냐, 아니면 오픈 코드로 해야 되냐, 뭐 CLI로 해야 되냐, IDE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멈추고 내가 진짜로 AI가 필요한 영역이 어딘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자동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흐름을 바꿀 수 있나, 바이브를 바꿀 수 있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 업무 중에 하나를 정의해 보는 거예요. 정의해 보는 거예요. 문서로서 정의를 해보고 AI랑 대화를 해보고 이걸 자동화를 할 때 어떤 툴을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오픈 소스 중에 어떤 게 동작을 할지 물어보고 입력 출력 제약을 목표에 맞추고 합격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씩 진짜 돌려보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보고 진짜 데이터를 넣어서 돌릴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써보고 내일 써보고 진짜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 중에 부동산을 하는 친구 중에 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매물을 추천을 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제가 이제 만들어 준 거는 자기가 들고 있는 매물을 올릴 수 있고 로컬에서 동작을 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줬고 그걸 실행을 시킨 다음에 자기 매물을 올리고 원하는 매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찾아서 그 매물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 매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방문을 하는 비율이 더 올라간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고 재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절약을 하거나 운영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거나 하면은 돈을 벌어오는 마법을 우리가 부리지는 못하지만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I 이론이나 새로운 AI 기술이나 뭐 AI에 대해서 추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AI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너무 못 쫓아간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것보다 하나하나씩 해 보고 사용해 보고 검증해 보고 반복해 보고 그 과정을 내가 경험을 해 보고 그리고 실무에 투입을 해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도와줘 보고 이런 방향으로 AI를 쓸 수 있다면 충분히 더 여러분들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네스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계하면 좋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